지금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요타 생산 라인 가동률 12%, 혼다 8%, 닛산은 결국 전면 중단. 일본의 3대 자동차 기업이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을 쥔 한국이 공급을 멈춘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큰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오래 못 간다. 배터리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따라잡는다. 수출 규제만 하면 한국이 먼저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단 24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일본 부품업체 사장이 삼성 SDI 임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요타가 멈췄습니다. 혼다도 닛산도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원인은 미사일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배터리를 안 줬습니다. 저는 40년간 도요타의 변속기를 납품해온 미야자키 켄타로입니다. 나고야에서 3대째 공장을 운영해왔죠. 할아버지가 이 터를 잡았고 아버지가 기계를 들였고 저는 그 기계를 40년간 돌려왔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우리 집안의 훈장이었습니다. 프레스 기계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이었고 도요타 본사에서 보내온 감사패 3개가 거실 벽에 걸려 있었죠.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경쟁자로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시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공장에 연수를 왔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메모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리겠구나.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쳤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루틴이었죠. 황동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우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고야 외곽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직 어두운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6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40년을 이 업계에서 살아오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야마구치. 도요타 본사 구매본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도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야마구치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그가 아니었어요. 도요타 본사에서 30년간 살아남은 냉철한 남자가 마치 처음 출근하는 신입사원처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전 라인 정지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 라인 정지라니요. 도요타가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마구치가 이어서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니, 일본 전체가 멈췄어.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찬물이 발등 위로 쏟아졌지만 저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야마구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배터리를 안 준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 세 회사가 동시에 선적을 멈췄어. 품질 재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재검증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도요타가 멈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배터리 없으면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마구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자네 아직도 모르나? 지금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야. 배터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70%가 한국산이야. 중국 CATL은 규격이 안 맞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되느라 우리한테 돌아올 게 없어. 70%. 이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70%라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한국 배터리 3사, 품질 재검증 명목 대일 수출 전면 보류. 사실상의 기술 금수 조치인가? 금수 조치. 이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뉴스 앵커가 전문가 패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왔느냐고요? 패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몇 년 전 한국 반도체에 수출 규제를 걸었죠.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습니다. 그때 한국 산업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그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해버렸고 이제 그 칼날이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배터리라니. 그 작은 상자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40년간 변속기만 만들어 왔습니다. 강철을 깎고 기어를 조립하고 오차 0.01mm의 정밀함을 추구해왔죠. 그게 진짜 기술이라고 믿었어요. 배터리 같은 건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네모난 물건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의 심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안 나오고 전기차가 안 나오면 변속기 발주가 제로가 되는 거였어요. 공급망의 도미노라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공장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도요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주 납품 물량 전량 취소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거기 계세요? 저는 겨우 한마디를 뱉었어요. 알았어. 일단 라인 세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요. 40년간 단 하루도 멈춘 적 없던 그 연기가요. 저는 그 연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그건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찻잔이었습니다. 70년 된 물건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찻잔처럼 우리가 70년간 쌓아온 것들이 전부 깨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그 나라라는 게. TV에서는 여전히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주가 급락, 혼다 생산 라인 중단, 닛산 긴급 이사회 소집. 자막이 쉴 새 없이 화면을 가로질러 갔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들은 분명 우리 발뒤꿈치를 쫓던 도망자였어요. 고개 숙이고 메모하던 연수생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망자가 우리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즈호 은행 나고야 지점으로 불려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노우의 지점장이었어요. 30년 지기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서 공장을 물려받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지도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미야자키, 오늘 시간 되나? 은행으로 좀 와줘.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대출 상환을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신용등급도 최상이었고 담보도 충분했습니다. 은행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차를 몰고 나고야 시내로 향했죠. 은행에 도착하니 이노우에가 직접 로비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것부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비서가 안내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점장실이 아닌 지하 1층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2마디는 됐을 거예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정밀공업 대출 회수 및 리스크 평가서. 대출 회수. 이 4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노우에가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야자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전체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를 하라고. 그의 손이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있었고 도표도 있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노우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도요타 생산 라인 가동률이 12%야. 혼다는 8%, 닛산은 아예 전면 중단 상태고. 이 상황이 2주만 더 가면 자네 회사는 버틸 수가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고작 2주요? 우리가 40년간 쌓아온 신용이 2주 만에 무너진다는 겁니까? 이노우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신용이 문제가 아니야. 현금 흐름이 문제라고. 자네 회사월 고정비가 얼마인지 알잖아. 직원 170명 인건비에 기계 유지비에 전기료에 세금에 매달 3억 엔이 나가. 그런데 납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같은 중소부품업체는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아요. 납품하고 대금 받고 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다시 재료 사서 납품하고. 이 사이클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바로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노우에가 서류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대안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본사 리스크 관리팀에서 분석한 자료야. 중국 CATL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파나소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부 검토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노우에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CATL은 규격이 달라서 도요타 라인에 안 맞아. 호환이 안 된다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되느라 여력이 없고. 결론은 하나야. 한국 배터리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야마구치한테 들은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왔어요. 전부 한국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야자키, 나도 자네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30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거래해왔잖아. 하지만 이건 내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본사 지시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가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추가 담보 제공. 둘째, 대출 조기 상환.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추가 담보라고 해봤자 이미 공장 건물이랑 기계 전부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조기 상환할 현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다카였어요. 도쿄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외아들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카,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도요타 라인 멈췄다면서요? 공장은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솔직히 말할게, 다카. 상황이 안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위로도 아니었고 걱정도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 갔다 온 거 아시잖아요. 그때 봤어요. 삼성 공장도 가봤고 현대 연구소도 견학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자란 게 다 그 공장에서 나온 돈이야. 할아버지부터 3대째 이어온 가업이라고.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래서요. 가업이니까 계속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전기차 전환은 완전히 늦었고, 배터리 기술은 한국한테 밀렸고, 소프트웨어는 미국한테 밀렸어요.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건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꽂혔거든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그 회사 안 물려받을 거예요. 진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탈 생각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 할아버지가 전쟁 폐허 속에서 일으킨 공장.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 저는 당연히 그걸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일본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눈에는 그게 침몰하는 배로 보였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짐으로 보였던 겁니다. 은행 로비를 걸어 나오는데 유리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구겨진 양복, 풀어진 넥타이, 초췌한 얼굴. 40년간 일본 제조업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제 모습은 폐잔병 같았습니다. 2주. 이노우에가 말한 시한이었어요. 2주 안에 한국 배터리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제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17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저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국 기업 임원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냥 나고야 외곽에서 변속기나 깎던 촌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는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 연락처, 한국 배터리 수출 담당.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물론 쉽게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삼성 SDI 담당자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도요타 본사 구매팀의 사정사정에서 받아낸 거였어요. 이메일을 보냈더니 의외로 빨리 답장이 왔습니다. 방문을 환영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일본 기업인을 만나주는 걸까?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 풍경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1980년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서울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공항도 허름했고 시내도 먼지가 날렸어요. 택시기사가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20년은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천장이 끝없이 높았고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디에서도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어요. 나리타 공항의 낡은 카펫과 누런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죠. 입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기계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여권을 갖다 대면 몇 초 만에 통과했어요. 저는 외국인이라 유인 심사대로 갔는데 그마저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나리타에서는 입국 심사에 3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아시아 국가 맞나 싶었어요. 입국장을 나서니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로봇이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로봇이 일본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발음도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멍하니 그 로봇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공항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또 놀랐어요. 좌석마다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실시간으로 바깥 풍경 정보가 떴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다음 역까지 몇 분 남았는지,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 전부 표시됐어요. 열차는 거의 진동 없이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천안에 있는 삼성 SDI 사업장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 시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의 일본어가 꽤 유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고야에서 왔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성 SDI 가시는 거죠? 요즘 일본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배터리 때문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도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일본이 한국 배터리에 목을 매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피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거대한 산업단지들이 나타났어요. 공장 건물마다 삼성, LG, SK, 현대 같은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죠. 한국 경제의 심장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어요. 나고야 산업단지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천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삼성 SDI 정문 앞에 내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잔 탓도 있었지만 긴장 때문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제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싶었죠. 정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어요. 양복이 딱 맞게 잘 차려입고 있었고 구두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구겨진 양복과 다른 구두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가 먼저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미야자키 사장님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배터리 사업부 박준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준영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제가 1980년대에 봤던 한국인들의 미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연수생들은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공손했거든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어요. 여유로웠죠. 마치 제가 아니라 제가 그를 만나러 온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사업장을 둘러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사업장 건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현대식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거대한 전광판에 회사 비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감싸는 배터리 이미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박 상무가 먼저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20층까지 갑니다. 거기서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어요. 박 상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미야자키 사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저희 반도체 소재를 규제했을 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쾌재를 불렀거든요. 드디어 한국 놈들 혼내주는구나. 감히 일본을 따라오려고 했으니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여기서 할 수는 없었죠. 제가 머뭇거리자 박 상무가 웃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시선을 엘리베이터 문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형이라고 믿었던 나라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박 상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죽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천안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산업단지의 공장들이 보였고 도로 위로 트럭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공장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원하신다면 일본으로도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40년간 믿어왔던 일본의 신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아니라 미래에 와 있다는 거였어요. 박상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지하 2층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이중 보안문이 나타났어요. 박상무가 사원증을 갖다 대고 홍채 인식까지 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축구장이 수십 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새하얀색이었어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세계의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나고야에 있는 제 공장은 아무리 청소해도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여기는 그런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어요. 여기는 클래스 100 클린룸입니다. 1세 제곱피트당 먼지 입자가 100개 미만이에요. 수술실보다 깨끗하죠. 배터리 제조에는 이 정도 환경이 필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제조업은 기름때와 금속 분진이 날리는 세계였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공장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장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로봇팔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배터리셀을 집어 올리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있었죠. 그 움직임이 어찌나 정확하고 빠르던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작업자들은요? 박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위층 관제실에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필요 없어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AI가 실시간으로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사람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죠.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거든요.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오차가 생겨요.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흔들리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죠. 하지만 기계는 그런 게 없습니다. 24시간 똑같은 정밀도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장인의 감각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다쿠미 정신이라고 부르죠. 수십 년간 한 분야만 파고든 장인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차이 말입니다. 박상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야자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본의 다쿠미들이 평생을 바쳐서 도달하는 경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최고의 장인들은 오차 0.01mm 이내로 작업합니다. 기계 없이 맨손으로요. 그게 일본 제조업의 저력이죠.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 AI는 0.001mm예요. 10배 더 정밀하죠. 그리고 이 정밀도를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유지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배라고요. 일본 최고의 장인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경지를 한국은 기계로 10배나 뛰어넘었다는 겁니까? 박상무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AI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00만 개를 만들어도 불량이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인간 장인은 아무리 뛰어나도 1000개 중 한두 개는 미세한 오차가 생기죠. 그 차이가 쌓이면 엄청난 품질 격차가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일본을 이긴 이유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믿어왔던 가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쿠미 정신, 장인의 손끝, 일본 제조업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박상무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검사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검사 라인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로봇 팔들을 바라봤어요.
그 움직임이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똑같은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었죠. 지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월급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검사 라인에 도착하니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산량, 분량률, 가동률, 에너지 소비량. 숫자들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었죠. 박상무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 숫자 보이시죠? 현재 이 라인에서 초당 500개의 배터리 셀이 생산되고 있어요. 하루면 4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분량률 보이시죠? 0.00003%예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초당 500개라고요. 제 공장에서 변속기 하나 만드는데 숙련공이 1시간 넘게 매달리는데 여기서는 배터리가 물 흐르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산성 자체가 차원이 달랐어요. 박상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 이 라인을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제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합니까? 기계가 다 하면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죠. 단순 반복 작업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제조업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장인의 손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진짜라고 기계는 혼이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기계는 만든다. 이 단순한 분업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박상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장인 정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나고야로 돌아가면 공장 직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가 평생 믿어온 가치가 틀렸다고, 이제 기계한테 져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 클린룸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천 개의 로봇팔이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마치 미래에서 온 군대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일본이 사람의 손끝에 매달릴 때 한국은 신의 영역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걸요. 박상무가 저를 데리고 간 다음 장소는 지하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사장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바뀌었는데 더 바뀔 게 있나. 스마트 팩토리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하 5층에 도착하니 또 다른 보안문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박상무의 사원증과 홍채 인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별도의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했죠.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은 구역인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 극한 테스트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스마트 팩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방이 두꺼운 강화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실험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험대 위에는 배터리 2개가 나란히 올려져 있었어요. 하나는 파란색 로고가 박힌 일본 파나소닉 제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 SDI 로고가 선명한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설명했어요. 여기는 배터리의 극한 상황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화재, 충격, 관통, 과충전. 배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죠. 오늘은 특별히 관통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관통 테스트요? 그게 뭡니까? 박상무가 실험대 옆에 놓인 금속 막대를 가리켰어요. 날카로운 강철 못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길이에 끝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 못을 배터리에 박는 겁니다. 전기차가 사고를 당하면 날카로운 물체가 배터리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안전의 핵심이에요.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배터리에 못을 박으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박상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걱정 마세요. 강화유리가 충분히 두껍습니다. 설령 폭발해도 저희한테는 영향 없어요. 그가 관제실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가 실험대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로봇팔이 강철 못을 집어들더니 배터리 위에 정확히 위치시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3, 2, 1. 쿵. 강철 못이 배터리를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배터리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연기였는데 순식간에 뭉게구름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주황색 화염이 천장까지 닿을 것처럼 솟구쳤어요. 강화유리 너머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게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거잖아요. 불길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그제야 화염이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배터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시커먼 잔해만 남았죠. 그리고 그 잔해에서 계속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냄새가 여기까지 새어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학약품이 타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였죠. 박상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게 현재 일본 배터리의 현실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열폭주 위험이 있어요. 내부 단락이 일어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결국 저렇게 폭발하죠. 아무리 안전장치를 달아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 불길 속에서 무너지는 일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술이 저 모양이었습니다. 못 하나에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다니요.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로봇팔이 삼성 SDI 배터리를 실험대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겉보기에는 파나소닉 제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크기도 비슷했고 무게도 비슷해 보였죠. 하지만 박상무의 표정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쿵. 강철 못이 배터리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리며 폭발에 대비했어요. 아까처럼 불길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없었고 불꽃도 없었어요. 배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못이 박힌 채로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험이 제대로 된 겁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된 겁니다. 저게 전고체 배터리의 힘이에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액체가 가연성이에요. 그래서 관통되면 내부 단락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고 결국 폭발하죠. 하지만 저희 전고체 배터리는 다릅니다.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예요. 고체는 불이 안 붙습니다. 못이 박혀도 구멍이 나도 폭발하지 않아요. 저는 멍하니 그 배터리를 바라봤습니다. 못이 깊숙이 박혀 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연기 한 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죠. 박상무가 관제실에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실험대 옆에 있던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터리에 연결된 전구였어요.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전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전기차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0년이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상용화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실험실 수준이다. 양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먼저 상용화할 거다. 저도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안심했었습니다. 역시 일본이 앞서 있구나 하고요. 박상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미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어요. 내년부터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아직 실험실에서 헤매고 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험대 위에 나란히 놓인 두 배터리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커멓게 녹아내린 일본 배터리와 못이 박혀도 멀쩡한 한국 배터리.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박상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이 정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수조 원입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라는 과거에 투자할 때 저희는 이 침묵의 미래를 걸었어요. 침묵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까 본 광경이 떠올랐어요. 일본 배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꽃과 연기와 폭발음으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한국 배터리는 침묵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증거였던 거예요. 저는 강화유리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실험대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가 믿어왔던 기술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해야 할까?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추월했다고, 이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 박상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전구의 불빛이 느껴졌어요. 못이 박힌 채로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무가 저를 데리고 간 마지막 장소는 옥상 전망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공장을 돌아다녔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다리가 무거웠고 머리도 복잡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받은 충격, 극한 테스트실에서 본 폭발과 침묵. 그 모든 게 뒤섞여서 멍한 상태였어요. 전망대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한국은 제법 쌀쌀했어요. 저는 얇은 양복 재킷을 여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공장 단지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어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LED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은하수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무인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미처럼 줄지어 다니면서 배터리 박스를 실어 나르고 있었죠. 박상무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장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관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이로웠고 동시에 두려웠죠. 저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 말이에요.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공장은 밤에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밤 10시면 불 끕니다. 직원들 퇴근하면 기계도 세우죠. 주말에는 당연히 쉬고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일본 공장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쉬면 기계도 쉬는 거죠.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저 공장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아요. 설날에도 돌아가고 추석에도 돌아갑니다. 태풍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멈추지 않죠. 저는 물었습니다. 직원들은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상무가 웃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AI가 전부 관리해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수정하고 부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주하고 트럭 배차도 자동이에요. 사람은 그냥 가끔 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인 트럭들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대도 멈추지 않았고 한 대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죠. 박상무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트럭들 보이시죠? 지금 저 트럭들이 실어 나르는 배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멀리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퍼져나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 배터리가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어요. 테슬라에도 BMW에도 벤츠에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 세계라고요.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 자동차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자동차들은 전부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박상무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죠.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잠그면 전 세계가 마비됐잖아요. 이제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곧 석유예요. 그리고 그 배터리의 70%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70%. 아침에 야마구치한테 들었던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광경을 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저 불빛들, 저 트럭들, 저 공장들. 이 모든 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심장이었던 거예요. 박상무가 난간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답이라고 믿었죠. 전기차는 아직 멀었다고, 배터리 기술은 한계가 있다고, 일본의 엔진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시간을 낭비했어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변화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본처럼 찬란한 과거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킬 게 없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쓰러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1980년대에 우리 공장에 연수 왔던 한국 기술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간절했어요.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뭐든 배워가겠다는, 어떻게든 따라잡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그 눈빛을 비웃었습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를 못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그 굶주린 눈빛이 결국 이걸 만들어낸 거였어요. 잠들지 않는 공장,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배터리 왕국.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향해 70년을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겁니다. 박상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저녁 드셔야죠.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내일 오전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나누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공장 단지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어요. 멀어질수록 그 불빛이 점점 작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별처럼 밤하늘에 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불빛이 한국의 미래구나. 그리고 저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지는 해를 등지고 선 사람이구나. 호텔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어요.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팔들, 극한 테스트실의 폭발과 침묵, 옥상에서 본 불빛의 바닥.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전부 현실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나고야 공장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기계들, 기름때 묻은 바닥, 형광등 아래서 일하는 직원들.
오늘 본 것들과 비교하니 마치 100년 전 사진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뒤처져 있었던 겁니까?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회의가 남아 있었어요. 170명의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터리 공급을 따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먼 곳의 공장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겠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직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잡혀 있었어요. 호텔에서 삼성 SDI 사업장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나고야 공장 직원 명단을 열어봤습니다. 170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토, 야마다, 스즈키, 다나카.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도 있었고 작년에 갓 입사한 신입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 배우자, 아이들. 제가 실패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였습니다. 삼성 SDI 정문에 도착하니 박상무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제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사장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숨도 못 잤어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큰 협상 앞두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 준비해뒀습니다. 회의실은 20층에 있었어요. 어제 옥상 전망대로 가기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창이었어요. 창밖으로 어젯밤에 봤던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낮에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밤의 신비로움은 없었지만 대신 압도적인 규모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테이블 맞은편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무 외에도 서너 명의 임원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장님께서 저희 배터리 공급을 원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제 공장도 둘러보셨으니 저희 기술력은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무가 옆에 앉은 임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 임원이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공급계약 조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긴장 때문에 제대로 읽히지가 않았죠. 박상무가 핵심만 설명해드리겠다며 말을 이었어요. 첫째, 가격입니다. 기존 시장가 대비 15% 프리미엄을 적용합니다. 저희 전고체 배터리는 현존 최고 기술이니까요.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15% 프리미엄이면 원가 부담이 꽤 커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없이는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 박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입니다. 최소 20년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중간에 다른 업체로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20년이면 제가 8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어쩌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20년 계약하겠습니다. 박상무가 세 번째 조건을 말하려다 잠시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말을 꺼내기 전에 망설이는 것 같았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앞에 두 조건은 그래도 비즈니스 범위 내였거든요. 세 번째는 뭐길래 저렇게 망설이는 걸까? 박상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일본 정부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정부입니다. 2019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국 기술을 공개적으로 폄하했어요. 한국 배터리는 위험하다.
품질이 떨어진다. 곧 망할 거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죠. 저희는 그 사과를 원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나고야의 작은 부품 회사 사장이에요. 일본 정부를 움직일 힘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 상무님, 그건 저한테 요구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냥 중소기업 사장일 뿐입니다. 박 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뒤에는 도요타가 있고 도요타 뒤에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계가 정부에 압력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도요타가 나서면 일본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일본 경제의 기둥이니까요. 박 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향후 귀사가 저희 배터리로 생산하는 모든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저희 통합 관제 시스템에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행 데이터요? 그건 영업 기밀 아닙니까? 박 상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밀이죠. 하지만 저희 배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일본이 또다시 저희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일본 자동차 산업의 종속을 의미하는 거였죠. 한국에 데이터를 넘기고 정부가 사과하고 20년간 묶여 있어야 한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배터리 없이는 변속기를 팔 수 없고 변속기를 못 팔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17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박 상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의아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박 상무님,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일본을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공장의 170명 직원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저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리석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박 상무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상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연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연민보다는 이해에 가까웠죠. 그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굴욕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일본이 저희에게 진 빚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술로, 그리고 예우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박 상무가 서류를 다시 제 앞으로 밀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끝내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박 상무가 서류를 거둬들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도쿄 프레스센터를 빌렸어요. 처음에는 주요 언론사 몇 군데만 부르려고 했는데 소문이 퍼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고야의 작은 부품 회사 사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기자회견까지 여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전날 밤 아들 다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로 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해야 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아.
다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우익들한테 공격받으실 거예요. 매국노라고 욕먹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일본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건 금기에 가까웠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에서는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4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거짓말을 물려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진실이니까. 기자회견 당일 프레스센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정밀공업 대표 미야자키 켄타로입니다. 나고야에서 40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삼성 SDI 공장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제가 본 그들의 기술력은 일본이 10년을 달려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무인 공장, 전고체 배터리,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홀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일본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동료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거짓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미야자키 사장님, 그러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우리에게서 배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동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용기 있다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요타 회장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다는 거였어요. 삼성 SDI 본사를 방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움직였어요. 외무성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수출 규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식 사과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지만 그래도 첫걸음이었죠. 한 달 후 나고야 공장 정문 앞에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문에서 그 트레일러를 직접 맞이했어요. 직원들도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170명 전원이요. 사토 반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사장님, 드디어 왔네요. 트레일러 문이 열리자 배터리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에 태극기와 삼성 SDI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Made in Korea. 저는 그 박스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한국산 배터리가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다니. 제가 평생 무시했던 그 나라의 기술이 이제 우리를 살리러 온 거였습니다. 사토 반장이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라인 돌려도 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려. 한 달이나 멈췄잖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간 이 공장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공장이 멈춘다는 건 곧 삶이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다시 기계가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터리 박스 하나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한국의 70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집념과 노력이요. 그날 오후 공장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연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프레스 기계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직원들이 퇴근하고 공장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정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깃발 2개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미야자키 정밀공업 깃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 SDI와의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새 깃발이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들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제자에게 기술을 준 줄 알았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쳐줬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승에게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줬어요. 바람이 불어와 깃발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깃발과 한국 기업의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흔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 깃발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납품 일정 확인, 품질 검사, 직원 면담.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거였죠.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고야의 노을이 공장 지붕 너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뜨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공장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기계가 돌아가겠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다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장 다시 돌아간다. 걱정 마라.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일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 배터리 산업 공동 투자 논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공장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굴뚝은 이제 어둠 속에 묻혔지만 내일이면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약속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뢰는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데서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간 한국을 무시해왔던 일본 기업인이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버린 일본과 70년을 미친 듯이 달려온 한국. 그 차이가 결국 누가 누구의 목줄을 쥐느냐를 결정했죠. 제자라고 얕잡아봤던 나라가 어느새 스승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더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